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팔복을 주제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수요 성화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속 사람이 성화되는 것을 수요일에는 좀 집중해서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팔복도 다 그 사람의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산상순 가운데 팔복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더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 뭐 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내년 5월 되면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의 위기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늘 바쁘다고 아내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늘 공부에 쫓겨 바쁘다면서 이 엄마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늘 가족에게 나는 이렇게 외면당하면서 사는 거지 하면서 불평, 불만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 밖에 어느 낯선 사람이 허름한 사람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딱 보니까 구걸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내 되는 사람이 문을 열고 아직 내가 보니까 일할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걸을 하러 다닙니까? 하면서 톡 쏘아붙인 다음에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휙 돌아서 아주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기척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문 밖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꼼짝도 안 하고 그 문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지금 저러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쳤어요. 당장 빨리 가지 않으면 남편을 부르겠다고 큰 소리를 막 뻥뻥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낯선 남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머니, 가족은 집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머니 같이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지옥일 테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싹 돌아서 가지고 터벅터벅 가더라는 거죠. 이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말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주머니 같이 모난 여자.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마음에 꽉 박힌 거예요. 이게 뭐지? 아주머니 같이 모난 사람? 아주머니 같이 모난 사람? 이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짜증을 냈는가.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잔소리와 불평을 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모난 여자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문 밖에 서 있던 그 구걸하러 온 거지가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닌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닌가,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반성할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 모습을 좀 바꿔보자 결심을 하고 우선 당장 먼저는 내가 불평하는 말, 또 짜증내는 말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말, 또 긍정의 말들을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에게 좀 해보자 해서 감사 일람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집안에다가. 남편에게 남편 밑에다가 이렇게 당신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자녀 이름 써놓고 자녀에게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과 남편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바뀌어요. 밖에서 막 맨날 바쁘다고 그러고 뭐 일 있다고 그러고 이러더니 바쁜 일이 있어도 나 오늘 집에 들어가야 돼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가족하고 시간을 자꾸 보내려고 하고, 아이들도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싫고 피하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엄마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정의 불화 원인, 우리 가정의 위기와 소통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가정의 불화, 그 불화의 원인, 위기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해요. 어쩌면 내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처럼, 지금 제가 해드린 이야기처럼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나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이건 상호작용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르고 온유하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면은 정말 위기 같은 문제들도 위기가 아닌 것처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계속 원망하면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까? 이 사회적으로도 환경이 참 안 좋아요. 어떤 환경입니까? 부부의 외도를 부추기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여기저기서 외도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폭력과 학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이런 악조건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말이죠, 세대 간에 간격이 생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부모 세대와는 이야기하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꾸 라떼는 이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 꼰대 뭐 이런 얘기들도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부모님들하고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정에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게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뭡니까? 개인주의예요, 그죠? 그 회사에서 예전에는 회식하자 그러면은 다 이제 모여서 회식하고 뭐 북적북적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회식하자 그러면 막 싫어해요. 코로나 때가 좋았지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죠? 왜요? 내 시간이 있고 내가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학원도 다니고 내가 또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 끝나면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절된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도 스며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나 건드리지 마. 나 내 방에서 게임 좀 하고 나 핸드폰 하고 나 그냥 이럴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가정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불안한 환경들, 또 자녀들의 어떤 이렇게 부모 세대와의 간격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와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위기를 조성하고 또 어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 자녀들도 엄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그냥 놔두세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겠으나 이 소통의 문제만 잘 해결해도 가정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이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갈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대화 단절의 문제 해결은 소통이겠죠. 가정의 위기는 올바른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는 소통이 원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또 자녀와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그 방법들을 한번 팁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연구소에서 어느 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 가족 속에서의 대화 방법들이 한 4가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들 4가지를 다 보면 한 10분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만,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딸이 연락 없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도 되고 들어왔으니까 안심도 되고 그렇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2가지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 왜 늦었어?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깜짝이야. 아 왜 소리부터 지르고 난리야.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 친구네 집에서 놀다 보니까. 아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속을 줄 알아? 너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할래? 내가 몇 번 전화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나도 혼났잖아. 내가 왜 너 때문에 혼나야 되는데? 친구네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아이고. 우리끼리 놀다가 전화 못 받았어. 아 배터리도 다 떨어졌단 말이야. 쭈, 시끄러워. 야, 연락도 없이 늦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변명이야. 집안 시끄럽게 왜 이렇게 난리야? 야, 전화하면 제때 받아야지. 왜 안 받아? 그리고 공부도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맞아. 야, 넌 동생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잘했어야지. 그리고 당신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이 먼저 똑바로 안 하니까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아이고 참네.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린데. 뭐?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는데 내가 안 미치겠냐? 정말. 미치겠네. 제발 그만 좀 싸워.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고 난리야. 그래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시끄러. 뭘 뭘 잘했다고 잘했다고 큰 큰 소리야? 소리야. 예, 이게 한 케이스예요. 이게 비난형이에요, 비난형. 자, 우리 다른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대화 한번 들어보죠. 다녀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된 거야? 많이 걱정했잖아. 친구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우리끼리 놀다가 늦었어. 얼마나 재밌게 노느라 전화도 못 받은 거야? 그러게,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야? 배터리가 다 된 줄 몰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앞으로 또 늦게 되면 어떻게 할지 듣고 싶어. 앞으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하고 전화 오면 바로 받고 못 받게 되면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할게요. 그래, 앞으로 또 늦게 되면 그렇게 해줘. 연락도 없이 늦어서 죄송해요. 연락 없어서 많이 걱정했어. 앞으로 늦을 것 같으면 연락해. 아빠가 데리러 갈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내일 또 얘기하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여러분 어느 집에 살고 싶습니까? 예,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달라요. 대화 방식이 참 다릅니다. 이게 소통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하는 것만 그리고 말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화 속에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똑부러지게 잘해도 마음이 온전히 나누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원활한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소통은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또 알아듣고 소통을 원활하게 잘하는 것을
배우면은 그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집 발칵 뒤집혔고, 또 한 가정은 그게 또 다시 자녀를 돌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서 같이 제시해 주면서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가정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 소통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먼저는 이제 부부간의 소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부부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중요한데, 동시에 배우자의 감정 그리고 동기를 존중해 주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도 되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의 그 감정도 잘 살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하는 마음보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배하기보다는 존중합시다. 그래요. 지배하기보다는 존중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일치해야 하는 그런 관계죠.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낮게 보면 안 됩니다. 나보다 높게 이렇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존중해줄 때에 상대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결혼하거나 싹 좀 변하는 게 뭐냐면은 나의 배우자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필요한 존재, 내가 뭔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래 놓고서는 계속 물 묻히고 있죠. 나의 밥을 위해서 계속 물 묻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 이런 존재로 이게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할 때도 그냥 이렇게 깔아내리고 막 무시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나보다 이렇게 높여주는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말이죠, 상대방도 나의 언어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그 존중해주는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고마워하는, 존중해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하자, 그런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 자신을 바꿉시다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지시하고 지적받으면 기분 상해요, 마음 상해요. 딱 마음 상하면 거부감이 들고 마음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습관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한 게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할 때에 화내면서 이야기하거나 막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거나 막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따뜻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없습니까? 제가 안 줬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유순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주 막 가르치듯이, 막 따지듯이, 막 책망하듯이. 남자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질색입니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쳐야 될 점이 있더라도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이건 제가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같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사랑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다른 부분이 좋아서 더 막 매력도 느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막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화가 거기서 생깁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지?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다르니까 짜증나고 싸워야 될 거고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름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강점이야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짝을 지어주셨겠어요? 우리가 처음엔 다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매력이 끌려서 그렇게 결혼까지 했는데 그게 살다 보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더 건실한 가정으로 건실한 부부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그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잘났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함으로, 교만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고 또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고 또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꾸려 나가야지. 나에게 맞춰줘. 왜 당신은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소통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한테 맞춰야 됩니까? 제가 남편에게 맞춰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남편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죠? 아내에게 맞춰야 돼요? 남편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어디에다 맞출까요? 예수님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나에게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아내를 내 기준에 막 끼워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가치관이 달라서 막 이렇게 갈등할 때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우리 생각해 보자 해서 예수님 가르침 안에서 서로 마음을 맞춰 나가면은 누가 뭐 손해 보는 느낌도 안 들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부 이렇게 주례하고 그럴 때 숙제를 항상 줬다 그랬죠. 숙제 무슨 숙제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룻밤은 꼭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원칙들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그 가정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가정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살면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이렇게 하자, 서로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떠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준 뭐 어떤 전통이나 어떤 가치관 이것 말고 주님이 주신 가치관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부모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들지 마십시오. 자녀는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하면서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름, 나의 다름 서로 우리 인정해 주면서 서로 조율해 가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맞춰가면서 우리 더 성숙해집시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부끼리 대화할 때 우리 4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해라. 예,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여기에 집착해요. 그래서 타인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먼저 중간에 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에 중간에 툭 끼어들어가서 말하는 거 맞고 내 말 또 막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 내가 무슨 말, 저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부부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오해가 커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는 그 태도, 자기 할 말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막 그게 이제 불화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래요. 듣는 건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건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부도 서로 대화할 때에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라고 먼저 그 우선권을 주세요. 여보 당신이 먼저 얘기하세요. 제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주면은 내 고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듣는 가운데 고개도 끄덕여주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동의를 표현해 주면은 상대방이 더 깊이 자기의 속 이야기들을 쭉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타심에 근거해서 대화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타심에 근거해서 이타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더 위해주는 것을 이타심이라고 얘기하죠. 부부와 대화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배우자의 입장, 배우자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내 아내가 그런 생각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들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어떤 강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 욕심과 정욕을 먼저 내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 서지 못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도대체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은 너희 안에 정욕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위해주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싸움 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상대에게 먼저 이야기도 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배우자는 이런 방식
이미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게 종합해서 보면은 뭡니까? 상대방 좀 먼저 이야기하게 해주고 상대방 이야기 좀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말 톡톡 끊으면서 들어가서 말 가로막고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해하면서 상대 이야기 잘 좀 들어줘라.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부부간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소통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할 때 대화 간에 중요하게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녀들의 관심을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왜 어려울까요?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녀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조금 이야기하면 미천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언어로 대화하기 전에 자녀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 얘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또 얘 언어를 관찰하고 얘 행동을 관찰하고 얘 친구 관계도 관찰하고 또 취미, 특기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 이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돼요. 친구 이름도 좀 알고 그럼 너무 좋죠. 이런 관심이 있을 때에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요. 근데 그건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러면 이 자녀 세대들은 부모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노력한 만큼 자녀와 의사소통이 더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더 자녀들에게 그런 여러 차원에서의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자세로 대화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세. 대화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째려보면서 하면 안 돼요. 얘를 딱 째려보면서 네가 말을 하면 얼마나 하겠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재듯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아빠는 네 얘기가 너무 듣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하면 자녀들도 존중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 마음 열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말을 하고 싶어요. 나 부모님이 나의 좋은 제일의 상담자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감추어두었던 것까지도 하나씩 실타래 풀어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풀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그럴 때는 항상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뭐든지 얘기해.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아빠가 다 이렇게 품고 들어줄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요약해서 다시 들려주기. 이건 여러분 아시죠? 뭔지? 딱 듣고 나서 그 아이의 했던 이야기를 내 말로 요약해서 이런 거지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 학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너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니?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좋아요.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대로 딱 파악하고 계시네. 그리고 공감의 표현도 해주고 그러면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스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표정도 언어예요, 그렇죠? 자녀와 대화할 때 표정도 공감하는 표정으로 또 친밀함을 표시해 줘야 돼요.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랑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아이고 그냥 이걸 뭐 말이라고 해 막 이러면서 울컥하는 것도 있어요.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따뜻한 표정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심코 그냥 팍 나온 말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마음 닫아요.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자녀에게 훈계하지 말라는 말인가? 자녀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자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해야죠. 훈계할 때는 딱 엄격한 얼굴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늘 온화한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만 보고 태도만 봐도 그냥 자녀들이 얼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래 놓고서는 자녀에게 말 안 한다고 또 윽박지르고 이러면 말이죠, 이게 엇나갑니다. 자녀가 집에서 사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와 대화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아들 딸 키우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기숙사에 이렇게 태워주고 했던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바쁘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볼 시간도 잘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정말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큰 아이하고는 제가 이제 기숙사까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다 마치고 밤에 이제 한적한 시간에 차로 태워다 주는 그 시간, 그게 딱 1시간이 걸렸거든요. 매주 1시간씩 이렇게 가면서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아이의 학교 생활을 들어주고, 또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고, 또 이성교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말이죠, 들어주니까 지금도 아이하고 이렇게 친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이게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이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팁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교하는 말 하지 말기. 비교하는 말 하지 말기. 자녀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이건 자녀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특히 형제 자매들 사이에 비교하면은 그게 편애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요셉이 왜 팔려갔습니까? 그죠? 형들하고 요셉을 비교를 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눈꼴 시리고 보기 싫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 꾸짖죠. 잘못을 꾸짖을 때도 그 자녀 혼자만 딱 데려다가 야단치는 게 좋아요. 다 있는 데서 너는 막 이러면서, 오빠는 안 그런데 뭐 형은 안 그런데 막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주눅 들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불러다가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훈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들은 말이죠, 부모가 비교하지 않아도 자녀들끼리 이미 비교를 해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제 딸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래서 아니 너는 저쪽 포항에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알바하기가 힘들어. 너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마. 그랬는데도 뭐 그렇게 알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한 번도 이렇게 돈 달라고 손 벌린 적 없고, 자기 용돈도 다 하고 장학금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는 오빠만 못하면 안 되잖아. 이게 있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너는 왜 오빠처럼 이렇게 못해? 뭐
오빠를 뭐 본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내가 오빠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렇게 스스로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너는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게 상처가 큰 상처가 되고 입 다물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녀 그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너는 너고 너는 너야, 그죠? 너는 너의 특성이 있고 너는 너의 강점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아까 하나 빼먹고 넘어갔어요. 뭘 빼먹었냐면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제 딱 답이 다 있어요. 아이들 얘기하면은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그래서 말이죠. 막 아이들이 얘기할 때 막 성급하게 조급하게 아이들 말 딱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답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럼 아이들 마음의 문을 닫아요. 자녀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대화할 때 보세요. 두 번째 대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연락이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아는데 까먹었거나 아는데 정신없어서 놓쳤거나 아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뭔가 고쳐야 되고 뭔가 바로잡아 줘야 될 거 있을 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고 그 아이들과 함께 답을 같이 찾아서 스스로 그 답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로 대화를 꾸려나가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우리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를 할지 한번 볼까요? 부부간에 의사소통할 때 우리 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지배보다 존중하기,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 자신을 바꾸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기, 이타심의 근거에서 대화하기. 부부간에 저렇게 의사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심을 갖고 대화하기, 또 받아들이는 자세로 대화하기, 말을 요약하여 다시 들려주기, 공감한다는 공감 표시. 그 다음에 따뜻함을 잃지 않기. 자녀가 막 이상한 얘기하고 또 헛소리 해도 따뜻하게 끝까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그래서 해결을 부모님이 다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비교하는 말 하지 않기. 비교하는 건 가슴에 대못 박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소통이 원활하면은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게 울타리 같은 거 아닙니까? 가정이 울타리잖아요. 바깥에 위기가 있고 뭐 그거 공격해 들어와도 가족 안에서 소통이 잘 되면 말이죠. 아주 견고하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하는 것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